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의 이동훈입니다. 오늘 오스템 대놀과 대한심미치과학회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이렇게 초대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를 포함한 24분의 대한심미치과학회 연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저는 전치부 영역에서 치주과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인데요. 그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 로스 오브 포스테리어 서포트,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페노타입, 버칼 징지바 리세션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인데 사실 순서대로 다 살펴볼 것들은 아니고요.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서로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요소들이 같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서 없으실 수도 있는데 두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치주과적인 고려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치주과 하면 그 치아가 뼈에 우리가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주인대라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요소로 합쳐져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증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데요. 전치부가 이렇게 사실 보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앞니가 조금씩 벌어진다라는 주소로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이아스테마가 있으니까 크로저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요소들 가지고 레진이라든지 포세린 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수복을 하면 되는 건지 살펴보기 전에 치주과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치를 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한 이런 치주인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치아는 그 바로 하방에 이렇게 빨갛게 이쁜 치주인대를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사실 치아는 어태치먼트 아파라투스, 부착기구라는 치주인대와 시멘툼 그리고 알베올라 본, 치조골 이 세 가지가 부착기구의 우리가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만약에 부착이 상실될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치주인대가 손상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시멘툼이 손상됐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어느 하나가 이렇게 그림처럼 소실됐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처음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26, 27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앞에 있는 25번 요 치아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 방사선 사진을 봤을 때 뭔가 PDL이 와이드닝 돼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봤을 때 판막을 열지 않고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랩리스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에 우리가 부착 상실된 치아에 인접한 부분의 임플란트가 단순히 고리식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골로 유지되진 않은 게 인접한 치아 이런 부착 기구가 상실된 상태에서는 그 골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GTR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치주인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멘tum도 재생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임상에서도 보시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데서 과제할 때 3D 프린팅을 해본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여기에서보다 이제 CT 촬영을 하고 임플란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보면 15번 부분이죠. 15번에 이제 메지알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란색 마킹 부분이 깨끗하지만 디스탈 쪽은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CT를 찍어서 프린팅 해본 결과 실제로 이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사실은 부착 상실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판막을 제대로 제끼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이제 우리가 뎁스 컨트롤을 할 때 사실 여기에다 심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임플란트의 형태도 많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좀 더 식립 깊이는 유연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사실 전치부는 아닙니다만 이 임플란트 식립도 뭔가 부종이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것 같다고 해서 치주과로 의뢰됐던 분인데요. 실제로 식립하실 때 당시 사진을 제가 다른 선생님께서 심으신 거기 때문에 득할 수가 있었고, 진단하고 임플란트 식립하실 때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그 후방에 있는 사랑니의 그런 부착 기구의 그런 레벨을 조금은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제 이 부분 17번과 18번 사이에 있던 고리식한 부분은 후방에 있는 부착 기구의 그런 레벨과 고려했을 때 조금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대상 중에 하나겠고요. 이렇게 부착 상실이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술전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프루빙 같은 것들이 유용하겠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문헌에서도 임플란트 부분의 이런 염증은 우리가 그 썰쿠스 내에 있는 그런 염증이 연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노멀한 것보다는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구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부착 상실이 있을 때 염증 조절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압력이 가해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치아 이동,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 치아 이동이 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려 없이 우리가 여기에 다이아스테마만 크로저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따 후방에서도 몇 가지 케이스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고려 없이 우리가 그 부분을 막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치간 사이의 공간을 크로저 한다고 해서 그 하방에서는 염증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는 부착 기구의 상실을 어떻게 고려 없이 만약에 막았다면 더 사실 우리는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병적 이동뿐만이 아니라 그 하방에 있는 치아에 어떤 우리 그 배열이나 안테리어 가이던스 때 어떤 교합압이 있는지도 분명히 체크해야 될 겁니다. 이 환자도 분명히 하방에 있는 하악의 전치부들이 크라우딩이 있었고 그 크라우딩의 일부분이 치아가 그 배열이 분리하면서 그 앞으로 전방부의 상악 전치부의 치아 이동을 좀 더 가중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치주염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 한 가지 요소보다는 어태치먼트 로스라든지 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아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치부 영역에서 치주과적인 요소에서 치주염은 가장 먼저 다뤘을 거고요. 하악 전치부 이런 모양들이라든지 연조직의 압력, 우리가 입술이나 혀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치주적인 파괴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 이 MTM을 보이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MTM을 보였던 환자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빨간색을 보이는 곳들이 이제 그 본로스가 있던 그룹이거든요. 확실히 본로스가 있던 그룹에서 MTM이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유인원을 통한 과거의 연구들인데 우리 치아들은 모두 파이버들이 우리가 평행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크라우딩도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요인들이 우리는 치아가 이동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자분께서도 과거에 이렇게 벌어진 치아를 레진으로 다이스테마를 크로저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셨고 이 환자분께서는 계속 21번이 붓거나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치주과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깊은 치주낭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보면 크로저는 돼 있지만 이 하방에 있는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판막을 거상하고 사실 굉장히 불리한 어떤 인트라보니 디펙트를 보였는데 이 치아를 당장은 발치하길 원하지 않으셨고 동요도 사실은 약간은 조절이 됐었기 때문에 GTR을 한번 시도했었습니다. 파필라는 많이 플래트닝 됐지만 환자분께서 일단 염증이 조절이 됐었고 그 하방에 있던 부분들이 완벽한 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리페어가 되면서 유지가 됐던 것 같고 최대한 자연 치아가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걸 시청해 주시겠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심미치과학계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다시 우리가 공극을 좀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절되는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그 상방에 환자분께서 예후가 좋진 않지만 최대한 치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하고 보철과에서 이렇게 프로비전을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에서 절대로 이걸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자연스럽게 새로 생긴 본 레벨에 맞게 파필라가 어느 정도는 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려줬습니다. 6년 정도 지냈을 때 사진인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초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솔로지 투스 마이그레이션은 이렇게 치아의 어떤 한 가지 고려 요소로는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하악 전치부 쪽에 오클루절 포스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구치부의 서포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MT의 우리 병적 치아 이동은 지금 현재 이슈가 아니라 정말 예전부터 여러 과거에서 많이 연구를 해왔었고 사실 어찌 보면 이미 정립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치주 진료를 할 때 전치부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런 이동했던 부분들 중에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의 구치부의 서포트는 제대로 돼 있는지 혹시 상실된 채로 편측으로 지금 직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치부에 과교합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 포스테리어 서포트 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에서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출간한 문헌들 중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워크샵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치주 질환도 지금 단순히 만성 치주염, 급성 치주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캔서처럼 그레이드와 스테이징을 나누려는 시도들이 있고 아마 이것들도 조금은 복잡하지만 우리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텐데 거기에 따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스테이지 4는 가장 이제 심각한, 가장 심한 치주 질환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가이던스를 좀 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냈던 문헌들 중에 신기하게도 치주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정 치료나 보철 치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 우리 치의신보에서도 여기를 좀 다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넣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스테이지 4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 클리니컬 프랙티컬한 가이드를 낼 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학제간 치료 협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온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한 과에 치우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로 원장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가장 다학제 진료를 임상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의 어떤 진료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단순히 구치부의 미상을 확인하고 환자분께 임플란트 3개, 2개 이런 치료 계획은 맞지 않겠죠. 이 환자분께서 전치부에 이런 배열이 불리한 것들, 하악 전치부가 크라우딩된 것들, 가이드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지만 치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합적인 요소도 많은 요소가 이 패솔로지 투스 마이그레이션에 관여를 하고 있고 교합 요소를 원인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치료는 실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임플란트 식립만 전치부의 심미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합 요소도 치조골 소실이 많은 환자에서 아까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런 요소들 모든 하나의 어떤 환자분들이 개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헌입니다만 패솔로지 투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치주과적으로 이제 아마 그 치주과에서 이제 바라본 시점들을 대변하고 있는 좋은 문헌인 것 같아서 넣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상적인 어떤 그 관찰에서 박테리아 감염 조절을 해야 되고 연조직 혈관 충혈, 세포 침륜 감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치아 상태로 원상복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주 치료를 우선 해야 되고 염증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인 관찰이었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그 패솔로지
ऍ크놀로지 투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치료를 써머를 해보면 이런 치주 치료를 동반해서 교정 치료, 보철 치료,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초기에는 외과적 치료만으로 가끔 효과적이며 자발적인 교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치주 치료를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단계에서 염증 조절은 필수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치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2019년도에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한 대략 한 8년 이상 유지됐던 분인데 저는 사실 이 임플란트 식립 부분에 사실 저는 이 포커스가 너무 연조직이 잘 만들어졌고 좋다 이것만 봤었지만 환자분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가 주소졌거든요. 제가 이제 2010년도 9년 전에 심었던 거 사진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절이 있었고 발치하자마자 즉시 식립을 해드렸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조금이라도 크로저를 약간의 초기 고정이 약했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연조직을 체득해서 통법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잘 심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조직도 굉장히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임플란트 상방에 수프라크레스탈 징지바의 그 두께도 상당히 최근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보철까지 잘 마무리됐었는데 이런 과정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환자분의 스페이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인원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었지만 모든 셉터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치아는 평생 동안 앞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환자분께서는 사실 임플란트 식립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셨지만 음식물이 끼니까 사실 그 불편감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앞쪽 치아는 메지알로 드리프트가 되고 치아는 또 파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모도 있을 수 있고 징지바가 퇴축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치아는 불편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도 이런 것들을 예견하거나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합적인 요소도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임상을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불편해해서 부종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어있기 때문에 치주 치료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16번과 17번의 루트의 그 다이버전시가 다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교합 체크를 한번 해보다 보면 꽉 물었을 때 MIP에서는 이렇게 까만 점이 찍히고 옆으로 갈아보세요 했을 때 워킹에서 이렇게 빨간 점들이 많이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해드리고 거기에 치료치료까지 동반을 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치아가 접촉점을 다시 이루었고 환자분이 음식물이 낀다는 그런 불편감은 없어지셨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교합적인 요소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번이 불편해서 오셨어요. 사진을 보면 심한 그 골소실이 있었고 하지만 이 환자분을 봤었을 때 과거 파노라마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 내원했던 분이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고요. 깨끗한 상태였고 환자분께서 점점 오시면서 갑자기 유독 요 치아만 나빠지는 것을 아마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환자분이 그쪽만 치료를 이를 닦지 않았고 그쪽만 더 치석이 많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자분의 13번과 23번의 K9 키가 다릅니다. 하이 K9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가이드를 묘사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26번은 16번에 비해서 이개가 덜 됐을 거고 교합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그 한 가지의 요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염증 조절도 안 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아 파절도 일어났고 본로스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교합 치료를 같이 해드리면서 교합 조정을 해드리면서 조절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시린 증상으로 징지바 리세션이 있었는데 K9 키가 이제 사실 부재하고 이쪽에서 소구치에서 가이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됐을 것 같아요. 상대 치아는 사실 반대쪽은 굉장히 깨끗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악 전치부의 이런
미약한 환자분께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은 프리미투스 손가락을 갖다 대고 교합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기에 살짝 교합 조정하고 염증 치료를 해드리면서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전치부가 불편해서 오신 건 아니었고 구치부 상실로 임플란트 식립하러 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다이아스테마가 생기셨고 환자분 아직 인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어 있었고 이 부분이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합 조정과 하고 구치부 조절도 해드리고 6개월 전에 환자분 초진 왔을 때부터 임플란트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환자분한테 단순히 이 부분만 치료해 드린 게 아니고 이것들 조절하고 고리식하면서 전치부 이런 요소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이거는 많이 회복됐었는데 구치부 상실까지 같이 치료의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환자분 오랜 시간 동안 팔로업에 응해 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전치부는 사실 파필라는 약간 플래티닝 됐지만 환자분께서 그 처음에 치아 사이가 컨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조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9년이 지났는데 환자분께서 전치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예를 이걸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쪽을 잠깐만 들여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아까 제가 페노타입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치아 주변의 바이오타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아마 쓰셨을 텐데 임플란트는 우리가 유전적인 것보다는 임플란트 식립이라든지 치은의 어떤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페노타입이라는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안 된다라는 문헌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그 하우징 내에 들어가야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식립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치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이제 치은이 두꺼운 곳에 약간 얕게 식립된 그룹에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식립하고 얇은 치은을 가진 그룹보다는 마지널 본로스가 덜 흡수됐다는 연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임플란트 쪽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견고한 그런 파이버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뭔가 이걸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레이만 교수님께서 리뷰 아티클을 좀 쓰셨는데 여기에서 그 페노타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임플란트에는 수프라 크레스탈 하이트도 중요하고 그 하방의 본도 중요하고 마진, 그 다음에 크레스탈 레벨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치아보다 조금 더 두께, 치은의 두께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굉장히 단순히 그냥 변연치은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임플란트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 우리가 수프라 크레스탈에 있는 그 징지바의 두께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뼈가 조금은 내려가서 디센스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게 염증이 조절이 된다면 가장 첫 번째 베리어인 우리 구강 내에서 임플란트로 들어가는 그 부분의 첫 번째 관문인 이 징지바의 시크니스로 그 성상과 양으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단순히 그냥 식립 깊이도 당연히 고려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식립하실 때 이렇게 치은의 두께를 한 번씩 살펴보시다가 조금 얇다 그러면 좀 더 깊게 식립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조금 더 두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또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사실 환자분의 만족을 위해서 저희는 즉시 식립을 많이 하는데 그 즉시 식립을 평가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우징 내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CTG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굉장한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롱텀 석세스를 위해서 임플란트는 그 협측 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인접한 치아에 싱글럼 레벨에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 사이 간격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협설로도 중요하고 수직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번먼트의 선택을 위해서 3mm보다 조금 더 깊게 4mm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은 환자지만 임플란트 식립을 전체적인 악국 내에서 어디에 식립해야 되는지를 꼭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전치부 영역에서 이렇게 수직적인 위치를 조금 체크하기는 좀 그래도 원활한 것 같은데 식립하다 보면 인접한 치아의 그런
호리존탈리 어디에다 좀 더 우리가 협축으로 밀리진 않았는지, 최대한 더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든지, 거기에 따라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타도 결정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이것도 재밌는 문헌인데, 결과만 보자면 어떤 요소들이 치은 퇴축을 일으키는지 봤더니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결과는 협측과 설측의 팔라탈이 어디에 위치돼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평가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식립하다 보면 협축의 뼈가 없다 보니까 약간 밀릴 수 있거든요. 최대한 팔라탈로 우리가 그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전체적인 악궁에서 어디에 안쪽에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임플란트 식립도 원치 않게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우리가 다시 이거를 제거하고 심지 않는 한 이것은 더 이상 리세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주과적으로 이렇게 FGG를 통해서 그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립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호리존탈리, 버티칼리 위치를 포지션을 정할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구개측으로 2mm 이상은 좀 더 유지해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치부 영역에서 임플란트 식립들은 이렇게 신경 쓸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면, 타이밍은 정말 이미디어트로 하면 모든 게 유지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우리가 파필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인접한 치아의 부착 수준이라는 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씀드리면 본 레벨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임플란트 주변의 치관 유두는 식립 시기보다는 부착 수준, 골 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렇게 수직적인 위치를 지키고, 여기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CJ 레벨이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어디까지 식립한 다음에 분명히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협축으로 이렇게 보철물이 나왔을 때 이 파필라의 높이는 이미 이 본 레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생하기는 너무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자분과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놓칠 경우에는 환자분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술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자분께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이것도 얼리 임플란테이션인데 즉시 식립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 원칙들을 지켜서 보철이 완성이 됐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접한 치아의 본 레벨에 맞게 자연스럽게 파필라가 생기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식립 시기만이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의 이제 1차 동요와 2차 동요 케이스 한번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가 상당히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발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방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면서 포스테리어 서포트를 우리가 회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와이드닝 된 것만 보고 골 소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보면 이렇게 더 사실은 동요가 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이건 잡히기 시작할 때고요. 상방에 있는 과풍용된 보철물을 제거하고 보철과에서 제작했던 프로비언을 껴고 나서 나중에 평가했을 때 요거는 이제 2차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철과에 의뢰되기 전인데요. 프로빙을 해봤더니 굉장히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철이 다 완성됐을 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1차 동요와 2차 동요는 분명히 또 평가될 요소이기 때문에 어태치먼트 레벨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좀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사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임상적인 부착 수준이라든지 치주인데, 그리고 치아들은 모든 것들이 평행적인 파이버들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치아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패솔로지 투스 마이그레이션을 바라볼 때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부착 수준에 의해서 임플란트 식립 레벨도 고려된다는 것들, 임플란트는 수직적인 징지바의 높이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다시 해보자면, 치주 치료만으로도 가끔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걸로 치주적인 관점에도 봐야 된다는 거, 대부분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치주 치료를 하면서 염증 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 교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치료에 실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한 번 더 평가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라든지
그 부착 수준도 반드시 고려돼야 될 것이고 뭔가 막으려 그러면 더 다치기 때문에 인접한 치아의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내용이 좀 많은 거를 좀 줄이다 보니까 시간 조절 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임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